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요. 본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런 추천이 절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증권사 리포트만 열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아주 난리가 난 종목, 신한지주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장밋빛 전망들 정말 그대로 믿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 바닥에서 한 20년 구르면서 보니까요. 몇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더라고요. 뭐랄까, 마치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모두가 낙관론에 취해 있던 딱 그때 그 냄새가 좀 난다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이 질문들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신한지주를 둘러싼 환호 뒤에 가려진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각 챕터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첫 번째 신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과연 정답일까?입니다. 요즘 나오는 리포트들 보면 신한지주에 대한 칭찬이 아주 그냥 자자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글자들 사이에 숨겨진 의미, 어쩌면 그들이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것까지 파고 들어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냉정해야 하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기대감을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 13만 1천 원. 아니 이게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인데 아시다시피 은행주는 이렇게 공격적인 목표가가 잘 안 나오는 대표적인 묵직한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숫자가 나왔다? 이건 시장이 신한을 더 이상 예전에 그 굼뜬 은행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다른 증권사들도 질세라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더 거슬러 올라가면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모두가 한 방향을 보고 열광할 때 그때가 바로 가장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는 거. 이 숫자,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시장의 이 뜨거운 분위기가 만들어낸 신기루는 아닐까요? 이 모든 낙관론의 시작점은 바로 이 숫자, 신한지주의 2025년 예상 순이익입니다. 4조 9,700억 원. 거의 5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실적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익의 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 건물을 팔아서 번 돈이랑 해외 사업이 꾸준히 성장해서 번 돈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5조 원이 과연 어떤 돈으로 채워졌는지 그 속을 들여다봐야 진짜 실력이 보이는 법이죠. 자, 그래서 그 이익의 질을 확인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해외 시장입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를 넘어서 신한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고 있다는 글로벌 사업,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과연 그들의 야심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이 도너트 차트 한번 보시죠. 글로벌 비전 2030이라는 건데 지금 한 17% 정도 되는 해외 이익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 거의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해외에 지점 몇 개 더 내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룹의 체질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말처럼 쉽진 않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국내 기업들이 야심차게 나갔다가 해외에서 쓴맛을 봤습니까? 신한은 과연 뭐가 다를까요? 그럼 이 해외 이익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화면에 있는 표를 좀 보세요. 맨 위에 베트남에서만 2,720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이건 거의 현지화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그냥 한국 기업들 상대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 내수 시장을 장악해서 외국계 은행 1위 자리를 꽉 잡고 있으니까요. 그 아래 일본 SBJ은행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지점망의 한계를 극복했고요. 이런 성공 사례가 있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죠. 그리고 신한의 해외 전략에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는 바로 이 원신한 전략입니다. 이건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확보한 해외 고객한테 은행 서비스뿐만 아니라 카드, 보험, 증권 상품까지 한꺼번에 파는 거죠. 고객 한 명당 뽑아내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에요. 마치 은행이 열심히 닦아놓은 길 위에 카드, 증권 같은 다른 계열사들이 그냥 올라타는 아주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한지주 강세론의 두 번째 기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파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귀가 솔깃한 이야기일 텐데 여기에도 우리가 봐야 할 이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50.2% 이 숫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신한지주가 2025년에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국내 금융지주사 중에서 처음으로 50%의 벽을 깼습니다. 이건 거의 역사적인 선언이죠. 과거에 주주 홀대한다는 오명을 썼던 은행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막대 그래프로 한번 보시죠. 가장 왼쪽에 우뚝 섰은 신한의 50.2%가 딱 보이시죠? 바로 옆에 하나금융, KB금융도 40% 중반대로 바짝 쫓아오고 있지만 우리금융하고는 격차가 꽤 벌어졌습니다. 주주환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신한이 확실히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걸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그 50%를 어떻게 돌려주느냐 그 속을 한번 보죠. 총 2조 5천억 원 중에 딱 절반은 현금 배당으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자사주를 사서 아예 없애버리는 데 썼습니다. 이게 아주 영리한 전략이에요. 당장 현금이 필요한 배당 투자자랑 주당 가치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성장주 투자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 리포트들 쫙 훑어보면서 아, 이거다 하고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신의 한 수는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비과세 배당 도입. 이건 세법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한 건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세를 안 내니까 실질 수익률이 15.4%나 그냥 껑충 뛰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신 고액재산가분들한테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카드가 없죠. 이건 신한지주를 단순 배당주가 아니라 절세 상품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 지금까지 해외 성장이랑 주주 환원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다 종합했을 때 신한지주의 적정 가치는 과연 얼마라고 봐야 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요. 주요 증권사들이 대부분 11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핵심 근거는 다 비슷해요. 주주환원도 세지고 이익 체력도 좋아졌으니까 이제 PBR 1배는 받아야 한다. 이 논리죠. PBR 1배라는 건 쉽게 말해서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았을 때 주주들이 돌려받는 돈이랑 현재 주가가 같아지는 수준을 말합니다. 최소한 본전은 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의 만년 저평가주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16만 5천 원이라는 목표가도 보이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지금 증권사들의 평균적인 시각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공격적인 숫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단기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모든 게 가장 이상격으로 쫙 풀렸을 때,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에서나 도달 가능한 아주 장기적인 꿈의 숫자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당장 내년에 이 가격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럼 주가가 꾸준히 오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핵심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본이익률, 즉 ROE를 10%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전체 주식수를 계속 줄여나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산수죠. 분자인 이익은 계속 늘고 분모인 주식수는 계속 줄어드니까 주당 가치는 복리 효과를 받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가치 재평가의 핵심 엔진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년 경력의 투자자로서 드리는 최종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장밋빛 전망을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잠재된 리스크는 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챙겨야 진짜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화면에 보이는 이 어두운 그림자들, 이게 바로 우리가 밤잠 설쳐가며 감시해야 할 리스크들입니다. 저기 보이는 시한폭탄, 바로 부동산 PF 문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악몽을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죠. 물론 신한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많이 쌓아두긴 했지만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혼자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저기 먹구름은 금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의미하고요. 또 정부 규제라는 족쇄가 언제 채워질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 보고서 내용은 참 희망적인데 이런 리스크들을 보면 제 마음은 월요일 아침 출근길처럼 무거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제가 20년간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지켜온 원칙 몇 가지를 공유해 드릴게요. 첫째, 절대로 몰빵하지 마세요.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둘째, 배당 수익이랑 시세 차익을 합쳐서 내가 얼마를 벌면 만족할지 명확한 목표를 세우시고요. 셋째, 아까 말씀드린 그 리스크 요인들 분기별 실적 나올 때마다 꼭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신한지주가 보여주는 이 구조적인 변화, 즉 체질 개선이라는 큰 그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신한지주에 대한 여러 분석을 쭉 펼쳐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 자신의 몫이죠. 성공적인 투자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나만의 날카로운 질문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